안녕하세요. 정년 퇴직을 하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게는 무척이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퇴직 후에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으리라는 작은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는 현실에서 무너져 버렸죠. 아버지,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사셔요. 아들이 이렇게 말해줄 때만 해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많이 기운도 빠져 있고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뭔가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죠. 자식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내심 든든함을 주는 일이었고 그 애틋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함께 지내고 보니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 주는 달콤함이 있었어요. 며느리 미경이도 환한 얼굴로 이야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버님, 조금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런 배려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미경이의 태도는 사뭇 달라졌어요. 늘 상냥했던 얼굴이 아들이 출근한 뒤에는 매서운 눈빛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제 탓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지나온 날들을 곱씹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결국은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죠. 그럼에도 미경이의 날카로운 태도는 반복될수록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미경이가 다가와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누가 시부모랑 같이 삽니까? 감사히 여기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그 말은 분명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이후로는 방 밖에 나오는 것조차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스스로 초라해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건 아들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강조했거든요. 아버지가 나이가 있으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도 혼자 지내는 게 힘들 것 같아서 결심한 이사였지만 막상 이곳에서의 삶은 가족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삭막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면 집 안은 미경이와 저, 그리고 아직 어린 손자 명석이만 남습니다. 명석이는 순진하고 밝은 아이지만 그 아이 역시 학교에 갈 시간이 되면 금세 집을 나서죠. 그 뒤에는 며느리와 저, 단둘이 남는 시간이 이어졌는데 그 시간이 제게는 숨이 막힐 정도로 갑갑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참고 지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고생하며 아들을 키웠고 이제는 나도 좀 보답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감도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걸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저 한 식탁에 둘러앉아 웃는 얼굴로 밥 한 끼 나눠 먹고 가끔씩 서로 안부 물어주고 손자와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행복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머릿속 이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는 늘 날 선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고 저를 대할 때는 더더욱 그랬어요. 아들 면전에서는 아버님,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살갑게 묻다가도 아들만 집을 나서면 돌변하여 지겹다 지겨워. 한숨부터 쉬는 시기였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시부모를 모시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 잔소리를 안 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가족으로 같이 사는데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존중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그것은 제겐 사치에 가까워지는 분위기였어요.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묵묵히 참자는 생각으로 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쌓이는 묵직한 응어리가 점점 커져갔어요. 특히 식사 시간이 가장 참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제 몫의 음식을 받고 싶고 따뜻한 반찬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날
밥상 위에 올라오는 제 식사는 늘 부실한 찬밥과 국 정도였어요. 며느리는 밥 먹으라는 말도 없이 허공에 던지듯 식탁 위에 놓고는 자기 할 일로 돌아가 버리기 일쑤였어요. 속이 쓰리고 서러워도 이런 상황이 3년째 반복되다 보니 어쩌면 제가 점점 무감각해지는 듯도 했습니다. 그저 오늘도 이렇구나 하고 체념하게 되는 거죠.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아들 녀석이 알면 뭐라도 하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고 퇴근 후 집에 오면 이미 피곤해지니 가정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일들을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보였어요. 물론 아들 앞에서 며느리는 늘 천사 같은 얼굴이니 아들은 상황을 알아채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괜히 아들의 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게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식탁에 찬밥과 된장국이 올라왔습니다. 입맛이 썩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허기를 달래야 하니 꾸역꾸역 몇 숟가락 떴어요.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식탁이었고 며느리도 제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거였나 하고 자주 섞인 생각이 들다가도 지금 와서 별다른 방도를 찾기도 어려웠어요. 당장 제가 집 밖을 나가서 독립해 살아갈 재력도 건강도 부족하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일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고 퇴직금도 아들 내외의 살림에 보태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서러워요. 정년 퇴직 후 안락한 황혼기를 누릴 거라 믿었던 저 자신이 지금은 한없이 작아진 느낌입니다. 허리가 꼿꼿하기만 해도 여기서 나가 살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미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결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 하루를 삼키고 또 하루를 견디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버티다 보니 어느새 봄이 갔고 여름이 찾아왔으며 계절이 바뀌어도 제 처지는 그대로였죠.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저도 이제 무감각해질 만큼 무뎌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커다란 덩어리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덩어리는 분노인지 슬픔인지 때로는 분간이 안 됐지만 분명한 건 제가 쉽게 씻어낼 수 없는 것이란 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만 되면 그래도 제게는 조금의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으니 며느리도 대놓고 제게 함부로 하지는 못하고 나름 정성스러운 상차림을 내놓았기 때문이죠. 그날만큼은 제가 가족의 한자리를 차지한 듯한 기분을 살짝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잠시 위안을 얻으니 저는 일주일간의 서름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었어요. 오늘은 며느리가 삼계탕을 끓였다며 아들에게 자랑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난 삼계탕 냄새가 거실에까지 퍼져왔고 저는 그 냄새에 본능적으로 허기가 돋았어요. 평소엔 매번 부실한 식사를 하다 보니 삼계탕 같은 풍성한 음식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저도 모르게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아들도 기분이 좋아 보였고 손자 명석이 역시 우와, 닭이다. 하며 들뜬 목소리를 냈어요. 그렇게 가족들이 식탁에 모이게 되었고 저 역시 아들이 밥 먹자고 부르니 자연스레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수저를 드는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이고, 아버님은 개코세요? 맛있는 거 드시러 제일 빨리 오시네. 평소엔 방에만 계시다가. 아들은 들었지만 못 들은 척 고개를 푹 숙였고 손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닭고기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는지 이해도 안 됐고 참담한 기분이었어요. 사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과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마치 제 행위를 비웃듯 제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어 보였어요.
아들이 간혹 저를 이해해 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런 순간을 그냥 묵인해버리기 일쑤였으니까요. 저 역시 괜한 충돌을 일으키지 말자는 생각에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삼계탕 그릇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그래도 줄인 배를 달래기 위해 수저를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 국물 맛이 참 깊고 진했는데 묘하게도 모구름이 꺽꺽 올라와서 더 이상 국물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식탁에서 울음을 삼키는 건 더 서글픈 일이니 저는 묵묵히 밥을 한술 뜨며 겨우겨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만히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가족의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걸 피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미경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서도 굳이 나서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그 침묵이 야속했습니다. 점점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드니까요. 명석이는 그저 웃으면서 아빠, 닭다리 맛있어.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손자가 저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지만 이 집안의 분위기를 보면 과연 그게 가능할지 고민도 됐습니다. 어쩌면 남자아이로서 그 아이는 저만큼 힘든 일을 겪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불안함이 스치더군요. 며느리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는 그 뒤에도 몇 마디 더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듣고도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공격적인 말에 대응하면 결국 싸움이 날 테고 그 다음 날부터는 더 심한 홀대가 기다릴 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이런 일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 익숙함이 스스로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식사 시간이 되면 항상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들과 손자 명석이에게는 영양가 풍부한 반찬이 골고루 돌아가지만 저한테는 늘 부실한 음식이 조금씩 주어졌습니다. 찬밥과 국으로 허기를 달래야 하는 날이 많았고 오늘도 삼계탕이 주어졌지만 제 그릇을 열어보면 볼품없는 뼈와 목 그리고 몇 가닥 없는 살이 전부였어요. 살집이 실한 닭다리는 물론 제가 좋아하는 닭날개나 가슴살도 다른 사람 그릇에만 배분되어 있었죠. 물론 이런 식사의 차별을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문제 삼아 본 적은 없어요. 괜히 며느리와 충돌하면 아들이 곤란해질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 한편에 묘한 서러움이 크게 몰려왔습니다. 한 주 내내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도 그래, 이번 주말에는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겠지 했던 작은 희망 때문인지 몰라요. 실상은 제 그릇에 남겨진 목과 뼈 몇 조각뿐이었으니 그 허망함이 말로 다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버님은 뼈째 드셔야 칼슘 보충 드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뼈를 많이 드셔야 한대요. 며느리가 싱긋 웃으며 내뱉은 이 말이 얼마나 비아냥으로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뼈까지 씹어 먹는 모습을 상상이라도 하는 듯 살짝 고개를 돌려 웃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깊숙이 쌓여있던 분노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나 당장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이야기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지금 식탁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어요. 손자 명석이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닭고기를 맛나게 먹고 있었고 저 혼자서만 억눌린 감정을 뒤집어 쓴 채 수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더군요.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왔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다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아들에게 어색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름대로 저 혼자 화내지 말자. 그냥 참고 넘기자 하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60년 넘게 그런 식으로 참으며 살아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가난했던 시절에는 아내와 아이들 배불리 먹이느라 제 몫의 닭다리도 양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쁘게 양보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천대받는 신세가 되다 보니 그 기억마저도 쓰라림으로 바뀌어 갔어요. 며느리는 잠시 자리를 떠났고 아들은 명석이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식사를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야 이 불편한 식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시 제 방 안으로 들어가 숨을 고를 수 있을 테니까요. 얼마 남지도 않은 닭뼈를 대충 발라먹고 밥을 다 넘기고 나서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벌써 다 드셨어요? 아들이 물었지만 저를 위한 관심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인사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들으면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식탁에서 물러나 조용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니 그제야 한숨이 푹 내쉬어졌습니다. 묘하게도 다시 출출하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달리 뭔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지금의 제 현실이니까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주말에 아들이 있어도 결국 며느리의 야박한 태도는 바뀌지 않았고 아들은 그걸 애써 외면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저 이 상황 속에서 길을 잃은 노인처럼 방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보기가 무서워졌습니다. 내가 이토록 초라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기 두려웠거든요. 그러나 이 무뚝뚝하고 차가운 일상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감내하고 있던 무거운 감정들이 언젠가 폭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폭발의 순간이 닥치지 않았고 저는 또다시 조용히 방문을 닫고 숨죽였어요. 그저 제게 남은 시간 안에 혹시라도 작은 희망이라도 찾아올까 하는 바람을 품을 뿐이었습니다. 방 안 침대에 걸터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니 참으로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계탕 냄새는 여전히 부엌에서 희미하게 풍겨왔고 그 냄새와 함께 명석이가 뛰어다니는 발자국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저는 다시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어요. 점점 더 짙어지는 어둠처럼 제 삶도 어둡게 가라앉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러다 내가 정말 큰 소리를 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쳐갔지만 아직은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쌓이는 묵직한 응어리는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이 응어리가 터져나간다면 그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엄습했어요. 이렇게 아픈 감정과 생각 속에서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저는 또 다음 날이 두려워지려는 마음을 애써 누르고 소리 없이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내다보니 아파트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고요해지는 풍경 속에서 저는 숨죽인 채로 다가올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서름이 내일도 반복되겠지라는 우울한 결론에 다다른 뒤 마음 한구석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게 제 현실이고 당장 벗어날 방도가 없으니 숨을 고르고 또 참아낼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를 마친 뒤 저는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뭔가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감돌았어요. 며칠 전부터 마음 한구석이 계속 울컥거렸고 그 울컥거림이 곧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동안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받았던 냉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갈수록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방 안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자꾸만 되뇌고 있었는데 문득 식사 시간이 되었다는 며느리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부엌 쪽으로 향했어요. 아들 면전에서만 싱글벙글하던 며느리가 아들이 출근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랭하게 돌아서는 건 익숙한 일이지만 그래도 일요일이면 아들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분위기가 그나마 나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엔 삼계탕이 올라왔음에도 반가움보다 서러움이 훨씬 크게 다가왔어요. 어차피 내 그릇엔 뼈만 수북할 테고 며느리는 또다시 비아냥으로 일관하겠지 하는 씁쓸한 예감이 먼저 들었어요. 오늘도 별다른 기대 없이 식탁에 앉았는데 아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며느리가 어색하게나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보통은 찬밥 여기 두었어요. 정도로 툭 던지고 자기 볼일만 보는데 아들이 함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거칠애라도 하는 모양이었죠.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숟가락을 움직이다 보니 자연스레 식탁 이곳저곳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들 앞에는 잔뜩 살이 오른 닭다리가 놓인 삼계탕 그릇이, 손자 명석이 앞에는 닭날개가 푸짐하게 담긴 그릇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건 역시나 뼈와 목 부위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젠 너무 익숙한 장면이라 별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하게 한숨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어요. 그러다 문득 아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시선이 슬쩍 아들 그릇으로 향했습니다. 닭다리가 토실토실하게 뚝배기 위로 드러나 있는데 이상하게 그게 자꾸 눈에 밟혔어요. 평생 닭고기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부위가 닭다리인데 젊을 때는 아이들에게 양보하느라 기껏 한두 번 먹어본 기억이 전부였어요.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아이들 먹이느라 제 입맛을 챙길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집으로 들어온 뒤로는 양보가 아니라 아예 제게 돌아오는 부위가 없었습니다. 좋은 부분은 전부 아들과 며느리, 손자 차지였고 저는 늘 부스러기 같은 것들만 삼켜야 했어요. 그래도 내가 예전에 애들 키울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 하고 애써 위로하며 참아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참는 게 쉽지 않았어요. 배가 유독 꼬르륵거리면서도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식탁 주위를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닭다리를 먹어보고 싶다. 이 생각이 갑자기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은 욕심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동안 눌러왔던 수많은 감정이 담긴 상징 같았어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며느리 눈치를 보고 아들에게조차 제대로 말 못하고 지내는 이 처지가 서글펐어요. 잠깐 고개를 돌려보니 며느리는 부엌 쪽에 가 있고 손자 명석이는 만화책 같은 걸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화장실에 들어간 뒤 아직 나오지 않고요. 순간 제 마음에 작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틈에 저 닭다리를 집어오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자마자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들 뚝배기에 담겨있던 닭다리를 슬쩍 들어 제 그릇으로 옮겼습니다. 뭔가 들킬까봐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짜릿한 해방감 같은 게 스쳤어요. 남들 눈에는 하찮을 수도 있는 닭다리 하나였지만 제겐 평생 인내하고 양보했던 것들에 대한 조그만 보상처럼 느껴졌어요. 잠깐이지만 기분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달아올랐어요. 설령 금방 들키고 혼이 나더라도 그 닭다리를 제 그릇에 담는 순간만은 정말 오랜만에 제 욕심을 내본 거니까요. 먹음직스러운 닭다리가 눈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난 3년의 서름이 조금은 덜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평생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자부심이었는데 지금은 며느리의 눈치를 피해 닭다리 하나를 슬쩍 가져오는 처지가 되었으니. 하지만 그 자괴감조차도 닭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어보고 싶다는 오랜 갈망 앞에서는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작디작은 닭다리 하나가 제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직장에서 정년까지 부지런히 살아온 사람이 왜 이런 일로 들떠야 하는지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지금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옮겨 담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땀이 손바닥에 송골송골 맺히는 게 느껴졌고 그 어떤 때보다 예민하게 주위를 살피고 있었죠.
한 번도 반항해보지 않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제 손이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묘한 쾌감이 일었습니다. 멀리서 며느리가 부엌 수납장을 여닫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제가 닭다리를 빼돌린 사실을 알 리가 없겠지요. 설령 알게 된다 해도 이렇게까지 큰 소동이 생길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반항이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반란이 곧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거라는 걸. 어머, 아버님,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비명이 식탁을 때렸고 저는 하마터면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손자 명석이는 그 소리에 놀라 엄마, 왜 그래? 하고 묻다가 금방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은밀하게 닭다리를 제 그릇으로 가져오는 걸 며느리가 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잠시 헷갈렸습니다. 그거 우리 명석이 거예요. 명석이 주려고 했던 거라고요. 며느리는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아들의 그릇에서 닭다리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제가 가장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혼란스러워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방금 영수 그릇에서 가져왔는데. 이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더욱 흉측해졌습니다. 그녀는 글자 그대로 기가 막힌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다시 말을 뱉었어요. 아니에요. 명석이 거라니까요. 어휴, 이제 치매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원 가셔야 한다니까.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자마자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치매, 요양원! 마치 뒷목을 한 대 얻어맞은 듯 머리가 핑 돌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들 그릇에서 가져온 닭다리인데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붙이면서 거짓말을 쏟아내는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만약 몰래 닭다리를 옮기는 걸 봤더라도 충분히 화를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실을 이토록 왜곡하며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다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잠깐이나마 행복감을 느끼자고 마음먹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닭다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년간 이어진 무시와 냉대가 집약된 순간이었고 그 칼끝이 마침내 저를 향해 전면으로 드러난 듯 했습니다.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모멸감이 되살아나면서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끝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왜요? 제가 틀린 말했어요? 아니면 진짜 치매라서 본인도 모르고 닭다리를 훔치신 거예요? 아들은 아직 화장실에 있고 손자 명석이는 엄마가 무서워서인지 제게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집안을 뒤흔드는 이 고성이 괴이하게 공허한 울림을 만들어냈어요. 마치 이 시끄러운 소란 한복판에 저만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이런 상황에 제대로 맞선 적이 없어서 극도로 당황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이렇게 무능해졌나? 정말 치매라도 온 걸까? 아니야! 분명히 아들, 그릇에서 닭다리를 뺏어온 게 맞잖아. 머릿속에서 끝없는 생각이 부딪히며 이성을 붙잡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눈앞이 아른거렸어요. 겁에 질린 손자 아이가 내는 작은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것마저 무시해버릴 만큼 제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라니! 내가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이 말이 제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가족 위해 희생하고 아들 위해 한없이 헌신해왔는데 노년기에 돌아오는 건 이런 대접뿐이라니요. 지금까지도 참았고 앞으로도 참으면서 지내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제 늙고 약해진 몸을 더 이상 견디고 못 견디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그 모든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목이 터질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게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걸 저 자신도 몰랐어요. 싸늘하게 가라앉았던 시야가 갑자기 붉게 물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탁 위 그릇들과 수저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고막을 때리듯 크게 울렸어요. 며느리는 그제야 한 발 뒤로 물러서더니 여전히 입가에 조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제 손찌검까지 하시게? 당장 아들한테 말해버릴까봐요? 그녀의 말은 도발적이면서도 비아냥거리는 어조였고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증오심마저 부채질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따라 제 이성은 온전히 불길 속에 던져진 듯 했습니다. 정말이지 조금 전만 해도 닭다리 하나로 마음 졸이던 제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인 감정이 솟구쳤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평생 인내하고 살았는데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치 댐이 무너진 듯한 해방감이 일면서도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사나운 파도가 휘몰아쳤습니다. 저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분노였고 숨이 가쁘게 몰려오면서 손끝이 감각을 잃는 듯 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고 제가 크게 화를 내는 모습에 도리어 한번 해보라는 식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질리면서도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끓어올랐어요. 고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식탁을 붙들어 쥐는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갔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혼잣말로 안 돼 하며 마음을 붙잡아 보려 했지만 이미 통제는 불가능했어요. 온몸에서 힘이 솟구쳐 나왔고 저도 모르게 식탁을 들어올려 확 뒤집어 버렸어요. 쨍그랑. 솥뚜껑 뚝배기 수저 젓가락이 일제히 바닥으로 쏟아졌고 삼계탕 국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희뿌연 김을 내뿜었어요. 이 작은 공간이 삽시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그릇들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뒷걸음질을 쳤고 손자 명석이는 그 장면을 보고 몸을 떨며 울먹거렸어요. 순간적으로 집 안이 어지러운 소리와 함께 정적을 동시에 머금은 듯 했어요. 제 숨소리만 우렁차게 들리고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튀긴 국물이 밟혀 찰박찰박 소리가 났고 깨진 그릇 조각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반짝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다니.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는 제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울컥거리는 눈물과 쓰라림이 함께 솟구쳐 가슴속이 뒤틀리는 듯 했어요.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세월이 갑자기 한 덩어리가 되어 폭발해버린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얼어붙은 얼굴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뒤늦게 손을 허우적대며 외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분노는 이미 폭주 상태여서 며느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식탁이 뒤집힌 그 자리에 남은 건 부서진 식기들과 흘러넘친 국물,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아직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손자 명석이는 더 이상 울지도 못하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온 집안에 삼계탕 특유의 짙은 향이 가득 퍼졌지만 그 냄새가 이제는 코끝을 불쾌하게 찌르는 듯 했어요. 바닥을 온통 적신 국물이 미끈거려서 걸음조차 제대로 떼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어대는 걸 느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식탁을 뒤엎어버린 직후라 스스로도 충격이 컸고 며느리는 당혹감과 분노가 섞인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후회보다는 일종의 해방감이 더 크게 몰려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슬이 부서지듯 그동안 누르고 누르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뒤라서인지 가슴속이 텅 비어버린 듯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감춘 채 살아왔는데 결국 이 지경이 돼서야 터지고 말았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는데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회한과 울분이 식탁과 함께 뒤집힌 기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반응이 두렵다기보다는 이 폭발 이후에 과연 무엇이 남을지 예측이 되지 않았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이었습니다. 멈춰 서 있는 손자 아이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 아이조차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알 수 없었죠.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었어요. 지금 당장 아들 불러서 이 꼴 보여드려야겠어요. 그녀는 다급하게 거실 쪽으로 뛰쳐나갔고 저는 여전히 뒤집힌 식탁과 난장판이 된 바닥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주방 조명 아래에서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아른거리며 기묘하게 반짝였고 끈적이는 국물이 발목 주변을 감싸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선 드디어 끝났구나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뒤집힌 식탁을 본 이상 더는 예전처럼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제 안에 숨어있던 작은 반란이 결국 이렇게나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걸 직감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제 온몸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고 식탁 주변에는 깨진 그릇 파편이 메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명석이가 울상을 짓고 있었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도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괜히 아이를 달래려 했다가 더 큰 충격을 줄까봐 겁이 났어요. 지금의 저는 그만큼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수십 년간 참아왔던 분노가 이렇게나 폭발하니 저 역시 스스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론 이제라도 내 목소리를 냈으니 후회는 없다는 생각과 왜 이렇게 됐을까? 조금만 참을 걸 그랬나 하는 후회의 마음이 동시에 교차했죠. 어쨌든 이미 식탁은 뒤집혔고 그 파편 속에서 며느리는 지금도 어디선가 격렬하게 분노를 토해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저 부들거리는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아직도 심장이 광분하는 걸 느꼈어요.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 잔해를 한참 동안 멍하니 쳐다보다가 차마 발길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구석으로 도망치듯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아서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어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일단 행동으로 옮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안정되지 않는 호흡을 고르려 애쓰며 잠시 눈을 감아보았어요. 그러나 닭다리 하나로 시작된 이 폭풍이 어디로 향해 갈지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한 채 저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커다란 파국은 이미 일어났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뒤의 전개를 피할 길은 없어졌습니다. 이제서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내가 받아온 멸시의 무게가 얼마만큼이었는지 실감했어요. 식탁과 함께 뒤집힌 건 그릇과 국물만이 아니라 아마도 이 집안에 오랜 기간 깔려있던 거짓과 조롱, 그리고 제 인내의 마지막 한계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 혼란스러운 무너짐 속에서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게 될까? 아니면 이 뒤집힌 식탁처럼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버릴까?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이미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적과 소란이 한데 뒤섞여 먹먹한 공기가 감도는 사이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저는 뒤엎어진 식탁과 깨진 그릇들, 흘러내린 삼계탕 국물에 얼룩진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며 넋이 나간 상태였는데 아들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휙 둘러보더니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그가 다급히 외치며 식탁 쪽으로 다가왔고 난장판 같은 상황을 한눈에 확인한 순간 얼굴이 굳어버린 게 느껴졌어요. 바닥에 지저분하게 널린 식기 조각과 국물 자국,
서로 날 선 기운을 뿜어내며 대치하듯 서 있는 며느리와 저. 아들은 한순간에 상황 파악이 힘든지 잔뜩 굳은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며느리는 재빠르게 아들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그러곤 울먹이며 거짓을 섞어 호소하기 시작했죠. 당신 아버지가 갑자기 막 화내시더니 식탁을 뒤엎어버렸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며느리는 마치 억울함을 증명하듯 보기 좋게 흐느끼는 연기를 해보였지만 제가 보기엔 빤히 들여다보이는 속셈이었습니다. 매번 아들이 집에 없을 때만 저를 홀대하던 사람이 이렇게 울먹인들 그 눈물이 순수해 보일 리가 없었죠. 저 역시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아 속으로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었지만 아들이 난처해할까봐 당장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식탁을 뒤엎으면서 제 감정은 충분히 표출된 상태이고 거친 숨소리가 아직도 끊이지 않아 가슴이 콱 막힌 듯 했어요. 아들은 저를 바라보다가 아버지, 정말이에요? 하고 물었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 설명해야 이 답답한 마음이 전부 전해질지 막막했죠. 그때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처음엔 너무 낯선 단호함이라 누가 말한 건지 헷갈렸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10살 손자 명석이었어요. 평소엔 엄마 말을 잘 따르는 아이였는데 그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면서도 눈망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맨날 할아버지한테 나쁘게 굴어요. 닭다리는 아빠 거였지. 제 게 아니에요. 명석이는 확신에 찬 어조로 그러나 울음을 겨우 참고 있는 듯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맨날 할아버지한테 거짓말해요. 그 마지막 말이 맺히자 명석이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릴 듯 훌쩍거렸고 순간 며느리는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을 지었죠. 아들은 숨이 턱 막힌 듯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고 곧 며느리를 노려보며 짧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며느리는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숙였지만 사실을 부인할 뾰족한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제야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저를 바라보았고 낮게 은졸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금방 달려오지는 못하고 죄책감에 몸을 약간 떨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 모든 공기가 정지된 듯 했습니다. 온 집안은 난장판이지만 적어도 제가 3년 동안 겪어온 일을 이제라도 아들이 깨달았다는 사실은 명확했으니까요. 명석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엄마가 왜 저렇게까지 할아버지를 괴롭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바닥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며느리는 더욱 뻣뻣해진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명석이가 이미 모든 걸 폭로해버렸으니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겠죠. 부엌으로 도망치듯 가서 뭔가를 찾는 신용을 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문득 명석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 애가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줬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밝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동안 난장판을 그대로 둔 채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어뜨렸고 저는 여전히 가슴을 들썩이며 자리에 서 있었어요. 명석이는 옆에서 겁먹은 눈으로 이리저리 둘러보며 울먹이고 있었죠. 그걸 본 아들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 정리부터 하고 자세한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죠. 바닥에 엎어진 국물과 깨진 그릇 파편들을 치우지 않으면 발을 디딜 곳조차 없으니 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니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며 뒤엎인 식탁 근처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제야 부엌 쪽에 숨은 며느리가 시끄럽게 비닐봉지를 뒤적거리며 뭘 챙기는 소리가 들렸는데 곧 쾅 소리와 함께 방문이 닫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더벅머리가 된 채 땀을 흘리며 바닥을 닦는 아들의 옆에 제가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명석이는 뒤편에서 조용히 걸레를 빨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손자를 보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원래 이런 험한 꼴을 아이가 지켜볼 이유도 일에 동원될 이유도 없는데 결과적으로 어른들이 벌인 일에 애가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과정에서 명석이는 한층 성숙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의 말이 전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만큼 아이 마음에 큰 변화가 일겠죠. 수습이 끝나는 대로 명석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정리와 청소가 어느 정도 끝나자 집안엔 후덥지근한 정적이 드리웠습니다. 그릇 파편과 음식물이 사라지긴 했어도 곳곳에 남은 물기와 찢어진 행주 조각들, 그리고 텅 빈 식탁이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아들은 걸레를 개켜놓고 일어서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에 조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그래라. 나도 할 말이 많구나. 명석이는 제가 장롱에서 새 수건과 옷가지를 꺼내오자 그제서야 겨우 마음이 놓였는지 몸을 떨며 숨죽여 울다가 제 품에 안겨 잠깐 훌쩍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다 괜찮은 거죠? 엄마가 말을 잇지 못하는 손자를 달래며 저는 조용히 토닥였어요. 괜찮다. 명석아, 할아버지 잘 버틸 테니 넌 걱정하지 마라. 스스로도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아이 앞에서는 굳건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수선한 오후가 지나고 해가 저물어갈 무렵 모두가 겨우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며느리는 방 안에서 문을 꼭 닫은 채 나오지 않았고 아들은 차마 그녀를 부를 엄두를 못 내는 듯 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아들과 명석이만 간단히 저녁을 차려 먹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온몸이 긴장해서인지 허리가 뻐근했고 머리 한쪽이 깨질 듯이 아팠어요. 명석이는 아들 방 한편에 이부자리를 펴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아들과 저는 거실에 남아 말없이 TV를 켜두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우리 귀에 소리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아들은 결국 운을 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 좀 해주세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하나하나 듣고 싶어요. 저는 처음엔 정말 다 이야기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는데도 아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 어느 정도 제 책임도 있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소리를 낮춰 그간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찬밥이 식탁 위에 올라왔던 일, 아들이 출근한 뒤에만 달라지는 며느리의 태도, 때로는 고의적으로 제게 모멸감을 주려 했던 작은 사건들까지. 아들은 제 얘기에 두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고 고개를 떨구기도 하며 여러 가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미경이가 그럴 수 있지요? 이제 보니 아버지가 항상 방 안에 틀어박혀 계신데도 이유가 있었네요. 그가 중간중간에 탄식을 섞을 때마다 저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싶으면서도 미안함과 억울함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어요. 몇 시간이나 이어진 대화 끝에 아들은 고개를 단단히 끄덕이며 결심이라도 한 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네요. 이혼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미 며느리와 화해로 풀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른 걸 뻔히 알았기에 더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명석이까지 엄마의 본 모습을 봐버렸으니 계속 이 가정이 유지되는 게 과연 옳을지도 회의가 들었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들은 물론 명석이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족이 깨진 채 살아가는 것도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라며 한숨을 푹 내쉬었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우린 결국 이혼이라는 결론에 가깝게 이르렀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시간을 두고 다시 나누기로 했어요. 어차피 며느리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니
세부적인 건 날이 밝아야 겨우 접근 가능할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 잠에서 깬 제 귀에 현관문이 꽝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후다닥 뛰어나가 보니 며느리가 캐리어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쓸쓸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문이 닫히는 순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명석이는 방문 틈새로 그 모습을 보고 작은 소리로 울먹거렸지만 엄마를 붙잡을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는 아마도 친정으로 간 모양이었고 결국 이 집에는 저와 아들, 손자 셋만 남게 됐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난 뒤 집안에는 묘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새롭게 맞이한 오전은 어제의 난장판과 달리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제가 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늘 날선 목소리를 내던 며느리가 사라지고 부엌에도 정체불명의 긴장감이 없어졌으니 그 변화가 실감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명석이가 아침밥도 못 먹고 엉엉 울면 어떡하나 싶어 난감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아버지인 내가 챙길 테니 걱정 말고 출근하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일단 회사로 나가고 명석이와 저 둘이서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꺼내 오랜만에 계란말이도 하고 밥솥을 열어 뜨끈한 밥을 퍼서 손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명석아, 울지 마라. 할아버지랑 이따가 시장도 한번 가볼까? 아이에게 쓸쓸함을 덜어주려 괜찮은 척 노력해봤지만 사실 제 속도 뒤죽박죽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명석이는 눈물을 훔치며 네 하고 대답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이에게도 배고픔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니까요.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뒷마당에 쌓인 쓰레기나 버릴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급히 나가면서 이것저것 뒤엎어둔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보다 보니 가슴 한구석이 또 욱신거렸어요. 결국 이런 결말이 왔구나. 집안은 간신히 정리가 됐지만 이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또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을 무렵 명석이가 조심스레 문 밖을 기웃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도와줄게요. 그 작은 손이 삽을 잡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옮기는 걸 보니 지금 이 아이가 얼마나 어른스러워지려 애쓰는지 알 것 같아 마음이 짠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니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떴더군요. 명석이가 약속대로 시장에 가자고 재촉해서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평범한 일상을 느껴보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서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만난 이웃 어르신이 갑자기 며느리 안 보이네요. 라고 물어서 저는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당연히 이웃에게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대충 둘러대며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죠. 시장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북적였고 닭과 각종 식재료를 파는 가게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명석이는 닭고기를 볼 때마다 저를 힐끗 보며 할아버지, 여기 닭다리 파네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해 웃음을 유도했습니다. 아이 나름대로 저를 기운내게 하려는 것 같아 고마웠어요. 실제로 저는 그 닭다리 이야기에 괜히 쓴웃음이 번지긴 했지만 이제는 그저 가벼운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이 오랜만에 붕어빵도 사 먹고 야채 가게에서 가지와 애호박 그리고 달걀 한 판을 구입했습니다. 장이 끝나갈 즈음 명석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점심으로는 삼계탕 말고 닭볶음탕 어때요? 저는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보자. 이번엔 우리 명석이가 닭다리 부위 골고루 먹게 해주마. 명석이는 정말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네. 라고 신나게 외쳤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점심시간을 쪼개 잠깐 들렀더군요. 명석이와 제가 장을 봐온 이야기를 들으며 아들은 복잡한 표정 속에서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따가 회사 끝나면 일찍 들어올게요.
명석이랑 아버지 괜찮으시죠? 저는 무심한 듯 별일 있겠니 하고 대답했지만 아들의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회사로 떠나고 저와 명석이는 닭볶음탕을 만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간단한 심부름도 시키고 채소를 씻게 하면서 분위기를 살펴보니 명석이도 스스로 뭔가 보탬이 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닭을 손질하는 건 위험하니까 제가 맡았고 불을 지피면서 한 번에 확 타오르지 않도록 조절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제 일 아직도 꿈만 같아요. 명석이가 고개를 기울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그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 애써 담담히 답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어제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 하는 기대로 마음을 조금씩 추슬렀어요. 1시간쯤 걸려 닭볶음탕이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고추장을 풀어서 양념을 내고 감자와 양파도 듬뿍 넣었더니 풍성한 냄새가 식탁 주위를 감쌌죠. 명석이는 만두까지 몇 개 넣어보자고 제안해 냉동실에 있던 만두도 슬쩍 넣어봤습니다. 이러다 이상한 음식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걱정했지만 명석이는 재밌다고 깔깔 웃어댔죠.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닭다리가 큼직하게 올라와 있고 감자와 양파가 흐물흐물하게 잘 익었습니다. 고소한 냄새에 뱃속이 꼬르륵거렸지만 이전처럼 내가 못 먹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이제 이 식탁에는 제 몫이 분명히 주어질 테니까요. 할아버지 닭다리 제가 먹어도 돼요? 명석이는 밥그릇을 챙기면서 장난스럽게 물었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당연하지. 이제 우리 집에서 누가 뭘 먹고 싶으면 솔직히 말하면 되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닭다리를 쏙 빼서 본인 그릇에 담았습니다. 사실 저는 다리도 좋아하고 날개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명석이의 웃는 모습이 참 밝았습니다. 서로 허겁지겁 먹는 사이 아들이 퇴근보다 훨씬 이르게 들어왔습니다. 회사를 조퇴한 건지 넥타이 매듭조차 제대로 풀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닭볶음탕 냄새에 웃더군요. 오, 맛있는 냄새. 아빠, 얼른 씻고 와서 같이 먹어요. 명석이는 반가워하며 소리쳤고 아들은 재빨리 손을 닦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다들 허기진 상태였는지 말도 제대로 못 이어갈 정도로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저는 매콤한 국물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이렇게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배를 채우는 시간이 오랜만이라 기분이 묘하게 들뜨더군요. 오히려 며느리가 없으니 이제야 가족다워졌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식사 도중 아들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미경이랑은 도저히 이번 주 안에 이혼 서류 정리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도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명석이를 곁눈질해 봤는데 아이도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이미 엄마의 모습을 똑똑히 봤으니 마음의 준비가 됐나 봅니다. 그 후로 한동안은 셋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매콤한 닭볶음탕 국물이 가슴을 데워주듯 뭔가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짓된 거칠애나 서로에 대한 불신 없이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식사가 끝난 뒤 아들은 설거지를 도맡아 했고 명석이는 저를 챙겼습니다. 할아버지 손 씻고 오세요. 저는 잠깐 방에 들어와 거울을 보며 아직도 울컥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아들과 손자가 옆에서 함께한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전처럼 참혹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웃고 떠드는 게 이렇게도 달콤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며느리가 친정에 머물며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한때는 한 지붕 아래 살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등 돌리고 갈라지는 게 씁쓸하긴 했지만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길로 들어섰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명석이는 초등학교에서 돌아오면 조금 우울해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엄마가 있었을 땐 매일 집안이 경직된 분위기였는데 이젠 적어도 자유롭게 집안을 돌아다니고 할아버지랑 대화도 마음껏 나눌 수 있으니 그런 것 같았어요. 하루는 명석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던지고 달려와서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 학교에서 장기 자랑을 해요. 오, 우리 명석이가 무슨 장기 자랑을 하려고? 춤을 출까 해요. 엄마 있을 땐 늘 뭐 하면 잔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아빠도 좋다고 하시고 할아버지도 저 응원해 주실 거죠? 이 말이 왜 그렇게 울컥하던지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어디든 따라가서 너 춤추는 거 본다. 명석이는 잔뜩 들뜬 채로 음악을 크게 틀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설픈 동작이 많았지만 그 열정만큼은 대단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돌다가 아이 모르겠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고 아들도 퇴근 후 그 장면을 보고 깔깔 웃으며 녹화를 해주곤 했습니다. 며칠 뒤 실제 장기자랑 날이 다가오자 명석이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그래도 씩씩했어요. 할아버지가 와주실 거니까 괜찮아요. 아들은 일이 바빠서 중간에 겨우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했고 저는 당연히 아침부터 준비를 마치고 아이 학교로 향했습니다. 강당에 도착하니 다른 학부모들도 많이 와 있었는데 대부분 부부가 함께 앉아 있더군요. 한편으로는 약간 쓸쓸해졌지만 그래도 전 손자를 응원하러 온 할아버지 역할을 당당히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 무대 뒤쪽에서 명석이와 눈을 마주쳤는데 아이는 씩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 환한 얼굴에 괜한 울컥함이 올라왔지만 저는 손가락으로 엄지척을 해주며 화답했죠. 잠시 후 명석이는 커다란 음악 소리와 함께 무대 중앙으로 나와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신나게 흔들어대는지 강당 여기저기서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답게 동작도 다소 엉성했지만 대견하기 이를 데 없었죠. 그때 문득 고개를 돌리니 뒤늦게 도착한 아들이 헐레벌떡 강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살짝 풀어진 채 인파를 헤치고 오더니 저를 발견하고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무대 위를 가리켰죠. 잘 왔다. 우리 명석이 춤추고 있어. 아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이의 춤사위를 지켜보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명석이는 결의를 다진 표정으로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와 아들은 힘껏 박수를 쳐주었고 아이는 볼이 빨개져서 헐떡이면서도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 할아버지, 어때요? 제가 좀 멋있었죠? 아주 최고였어. 저는 괜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크게 칭찬했고 아들도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영상 보여줄게. 굉장했어.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우리는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고 마트에서 파는 조각 케이크까지 사와서 한바탕 즐겁게 떠들었죠. 명석이는 장기자랑에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듯 계속 몸을 흔들면서 춤꾼이 되고 싶다고 농담을 했고 아들은 호응했습니다. 좋지. 너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해봐. 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비록 며느리는 없지만 이 집안에도 이렇게 즐거운 순간이 올 수 있구나 하고 새삼 실감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집은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들과 저는 예전보다 더 자주 대화를 나누고 서로 집안일을 분담하거나 저녁에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명석이는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지냈고 주말이면 저랑 공원도 가고 시장에도 가는 등 일상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다시 돌아올 일은 없을까 걱정이 들 때도 있었지만 아들이 이미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었기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야 며느리가 남긴 몇몇 물건들을 가져간다는 연락이 아들에게 왔습니다.
명석이도 알고 있었지만 딱히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들은 약속한 날에 일찍 퇴근하여 며느리에게 상자와 짐가방을 내주었고 명석이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굳이 며느리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 일부러 외출했다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며느리 쪽에서 연락이 따로 오지 않았고 그렇게 서로의 삶이 갈라지게 되었지요. 새로운 일상이 안정되어 가면서 제 마음도 한층 편해졌습니다. 아침이면 깨어나 함께 밥을 먹고 아들이 출근하면 저와 명석이가 느긋하게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익숙해졌어요. 아이를 배웅한 뒤엔 간단히 장을 보거나 집안일을 하고 때론 혼자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전처럼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 동네 사람들과 안부를 주고받는 일이 늘어난 거죠. 어떤 날은 옆집 할머니가 아이고, 요즘 표정이 한결 좋아지셨어요. 하며 말을 걸기도 했는데 저도 싱긋 웃었습니다. 예, 좀 바뀌었죠. 그분이 자세히 묻진 않았지만 다들 소문으로 짐작하고 있을 테니 더는 숨길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족 문제가 이렇게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지만 결국 제게 남은 건 손자와 아들이라는 사실. 그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겠다고 조금씩 여유를 찾았습니다. 주말이면 아들과 명석이,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그동안 가지 못했던 가족 나들이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근처 유원지나 캠핑장을 검색해서 짧게나마 다녀와 사진도 찍고 바비큐도 해먹으니 아이는 물론 아들도 깔깔대며 즐거워하더군요. 아버지, 예전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왜 못 보냈을까요? 아들이 회한 어린 눈으로 묻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여유가 없었겠지. 사실 그 속사정에는 며느리의 태도가 크게 작용했지만 굳이 지금의 평온을 깨면서까지 그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었어요. 명석이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제 휴대전화로 셀카도 찍고 아빠와 함께 포즈를 잡으며 추억으로 남겨두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진 속에 담긴 우리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가족도 있구나 싶어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분명 며느리와의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아 식탁을 뒤엎는 사태까지 갔던 기억은 아프고 쓰라렸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린 서로를 다시 발견하고 더욱 끈끈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날은 아들이 갑자기 부엌에 뛰어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닭다리 요리 한번 해볼게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제는 아들이 스스로 앞치마를 두르고 뭘 만들어 보겠다고 의욕을 불태우니 저와 명석이는 재미있다는 듯 바라봤죠. 물론 솜씨가 영 서툴러서 닭다리에 양념이 제대로 배이지 않아 닭 특유의 냄새가 좀 남았지만 그래도 서로 웃고 떠들며 먹다 보니 그 맛도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좀 맵네. 명석아, 괜찮니? 아빠, 맵긴 한데 맛있어요. 다리 살이 너무 부드러워요. 저는 그런 대화를 지켜보며 겉으로만 흠잡을 데 없이 꾸며졌던 예전의 식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록 허술해 보이더라도 다 함께 진심으로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계절도 바뀌어 갑니다. 점점 날이 선선해지자 명석이는 신나게 계획을 세웁니다. 할아버지, 올해 겨울엔 우리 함께 누사람 만들어요. 아들은 한결 편안한 표정으로 회사를 다니고 퇴근 후에는 되도록 빠르게 돌아와 아이와 대화를 나누거나 저와 함께 장도 보고 집안일도 거듭니다. 또 주말에는 종종 멀리 떨어진 차나무 밭을 둘러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저는 마치 예전에 놓쳐버린 가족 여행을 조금씩 되찾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떤 날 밤 명석이가 저희 방으로 몰래 찾아와 조용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엄마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도 엄마인데 어떻게 안 나겠니? 저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털어놓았죠.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리운 기분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할아버지랑 아빠가 있어서 든든해요.
아이 마음이 조금은 복잡할 테지만 적어도 지금은 상처를 딛고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마음이 복잡하면 언제든 할아버지한테 말해라. 누구보다 너를 아끼는 사람이 나란 걸 잊지 마. 그렇게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쌓이는 동안 이제 이 집은 온전한 우리 셋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며느리가 지배하던 차가운 기운은 사라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어요. 식탁 위에는 3개의 그릇이 똑같이 놓이고 먹고 싶은 부위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하고 서로 권하는 모습이 당연해졌습니다. 한때 어둡게 웅크렸던 제가 이제는 부엌 한가운데서 의욕적으로 반찬을 만들고 그걸 맛있게 먹어주는 아들과 손자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짓는 시간이 일상이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들이 직장 문제로 고민할 수도 있고 명석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가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거처럼 은밀히 증오를 쌓거나 거짓말로 둘러대며 식탁 아래서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 집안의 주인공은 저 혼자도 아들도 명석이도 아닌 함께 이루는 가족이니까요. 저는 요즘도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식탁에 수저를 놓으며 혼잣말로 다짐합니다. 다시는 그날처럼 식탁을 뒤엎을 일은 없어야지. 이제 함께 웃는 식탁을 지킬 거야. 그리고 그 다짐에 걸맞게 매일 아들, 손자와 함께 작은 웃음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는 거짓 없는 대화, 서툴러도 진심을 다하는 노력,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는 포용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했어요. 며느리가 떠났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더 단단해졌다는 건 결코 부정할 수 없을 듯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온기가 흘러넘치는 식탁을 지켜보며 저는 가슴속 깊이 이 여정의 마무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계란 후라이 누가 만들까요? 아들이 웃으며 물어보면 저는 장난스럽게 반문합니다. 너가 또 할래? 나서겠죠. 제가 뒤집을게요. 그 작은 소란조차도 이젠 즐겁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질 반찬이 화려하지 않아도 가족이 함께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니까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은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전처럼 숨죽여 견디는 날들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으나 최소한 지금 이 순간은 진짜 가족답게 서로 보듬고 살아가려는 다짐이 제 안에 뚜렷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끔씩 닭고기 냄새만 스쳐도 과거의 쓰라림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마저도 이젠 미소로 넘길 수 있을 만큼 강해졌어요. 이 집안에는 이제 꽉 막힌 어둠 대신 환한 빛이 들어옵니다. 주말마다 셋이 모여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소박한 반찬도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이 가족의 풍경이야말로 제가 평생 꿈꿔왔던 단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 식탁을 뒤엎으면서 깨달은 것들이 너무도 많지만 지금은 그 기억조차 우리의 시작을 알린 신호탄이 되었다고 생각하려 해요. 앞으로도 우리 셋이 함께 만드는 이야기는 길고 길겠지만 적어도 거짓과 억압이 아닌 참된 소통과 정으로 채워질 거라 믿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저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참 괜찮구나.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얘기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 행복인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들어선 지금 비로소 참된 가족의 의미를 만난 것이겠죠. 그 깨달음이 제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